반갑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어진 주제는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반도 정책 과제라는 겁니다. 이 주제 자체가 뭐 제가 만든 주제는 아니고요. 이 민주연구원에서 주최 측에서 우리 박 실장님이 이런 주제 갖고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또 뭐 이의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반도 정책 과제라고 잡았지만 제가 두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동북아 정세 전망. 이거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도전과 기회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정세적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현재 이 속에서 2022년 내년 되면 우리가 선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정책 과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통일외교 안보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우리 후보께서 내놓으신 그런 공약이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중요한 어떤 과제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정세인데 동북아 정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정세 또는 어떤 사물 현상 이런 거에는 내가 그거와 관련돼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뭔가 항상 그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또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장애물이 되거나 내가 극복해야 될 요소를 가르쳐서 우리가 도전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거는 활용할 만한 것이다. 현재 정세 속에서 이런 요소들은 활용할 만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회 요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북아 정세에서 최근에 도전 요소가 뭐가 있느냐. 뭐 다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미중 간의 디커플링. 다시 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이라는 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본래 중국 이거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국이 90년대 초반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나서 중국은 몰락하지 않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대신에 시장 경제에 기초한 개혁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개혁 개방을 했을 때에 그 중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뭐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국가들은 다 환영을 했고 또 서방의 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일반적으로 보면 대개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독재자가 경제 발전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경제가 좀 발전이 돼. 그러면 국민들이 약간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좀 먹고 살만 하잖아. 그 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권위주의 독재자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항거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권위주의 독재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권력이 또는 변화되는 민주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의 어떤 정치학자들, 전략가들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저렇게 중국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결국은 중국의 생활 수준이 나아진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뭔가 의문시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저 정권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 흔히 가르쳐서 우리가 화평연변, 평화롭게 정세를 변화시킨다 이런 또는 정치를 변화시킨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서방의 정치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변화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990년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들로부터 중국 인민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도전받고 있다든가 또는 중국 공산당이 더 약화됐다든가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거대한 세력으로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에 안보적 세력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견제할 때는 안보 차원에서 견제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이제 2010년대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다가 마지막 작년 2020년 5월 달에 미국 의회가 미국 의회가 아니라 그 당시 트럼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보낸 교서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관련된 교서가 있었는데 이 교서 안에 교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도전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전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안보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했어. 가치, 밸류. 무슨 얘기냐면은 이념의 문제. 즉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그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계급 갈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이후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디커플링이라죠. 서로 간에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건데 이게 훨씬 더 심화돼 가지고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 특히 최근에 이제 대만 문제를 들어서도 갈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지 않는, 즉 미국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다시 말하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이런 걸 좌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지만 아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했어요. 그렇지만 관계없이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치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유럽, EU를 같이 이제 동반하면서 강력하게 중국을 때리는 게 뭡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단순한 인권을 때리는 게 아니죠. 자, 이래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결국은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소위 적과 동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식으로 강제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입장을 못 되잖아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협력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는 정말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지 않으면 남북 관계조차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미중 디커플링의 심화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 요소다. 뭐 잘 아시는 거지만 결국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핵 문제 남북 관계가 사실 2018년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교착이 장기화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요. 물론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한 건 아니죠. 소극적인 평화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9.19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초해 가지고 남과 북은 현재 서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후보는 9.19 기본합의서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발언도 하고 잘 안 지켜지면은 그거 갖다 파기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100% 지켜지는 것만이 지켜진다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는 80~90% 정도는 지켜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져 가지고 옛날에 생각해 보셔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휴전선에서 툭하면 또 NLL에서 툭하면 남북 간의 교전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걱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게 살게 된 이 상황, 이 현재 상황은 상당 부분은 2018년 9월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남북 관계는 사실은 현재 그 교착돼 있고 관계 개선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유감이지만 뭐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자체가 지금 그 자체에서 엄청난 서로 간에 무슨 모순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착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잖아요.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북한 핵 도발로 인해서 지금 유엔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재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하고 일반적인 경제협력을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북관계도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핵 문제, 남북관계의 교착의 장기화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뭐다?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정말 이 한반도의 미래를 갖다가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그냥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비교 우익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경협이 우리가 그동안에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한 면은 아예 뭐 바다도 아니잖아요. 그냥 육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휴전성 그 시멘트 그리고 철조망으로 봉쇄돼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해체하고 북으로 나갔을 때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를 갖다가 한 단계 점핑시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서울에서 평양 거쳐서 시리즈까지 고속철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속철이 중국 대륙과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통연구원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고속철을 까는데 들어가는 그 돈의 수십 배의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남북관계를 통해서 진전하니까 이게 우리의 무슨 뭐 정권의 또는 뭐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성취물이다, 자랑거리다 그걸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 발전에 새로운 성장 능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남과 북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걸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을 얘기한다는 거는 단순한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걸 중단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에 먹고 사는 먹거리의 새로운 한 신천지를 개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북핵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 정세에서 또 동북아 정세에서 굉장한 도전 요소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미국이 아프간에서 크게 실패했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예측을 했다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대응 방안도 만들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프간 미군 철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수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정말 아주 그 뭐랄까 정말 그 참 비참하게 철군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프간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프간 사태, 중동 사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한편 미국의 지도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여기 상처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많은데 뭔가 좀 의욕 같은 거가 좀 이렇게 막 끌어올라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그분도 그런 거에서 좀 의욕도 좀 저하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북핵 문제가 미국 외교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오바마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는 게 뭐냐면 북한 핵 문제를
북한이 그냥 그야말로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게, 도발을 해도 그냥 뭐 으름장 놓고 이래서 그럭저럭 버텨가는 거, 머들링 스루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걸 우려했는데 오바마 정부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아니, 북한은 지금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ICBM 발사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니, 미국은 전혀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어. 그냥 지금 북한이 고강도 도발하지 않으니까, 저강도니까 그건 어느 정도 봐준다 이거지.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국이 결국 우리한테 제재하는 걸 갖다가 뭐 협상을 통해서 풀 생각은 없고 우리가 ICBM 발사 안 하고 핵실험 안 하니까 그냥 요 상태를 즐기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으면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 예컨대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럼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지만 미국이 볼 때 그거는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다가 응용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겠죠. 이런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머드링 스루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일본과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어 있고 일본이 우경화되어 있는 것도 우리한테 도전 요소죠.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보시는 거죠. 종전선언도 반대한다.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이제 후보께서는 스냅백에 기초해서 즉 북한에 대해서 주고받기,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일정한 핵에 대해서 양보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 완화를 해줘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되지 그냥 북한은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러다가 북한이 만약에 약속을 위반하면 그때는 그동안에 완화했던 제재를 다시 되돌리는 거. 스냅백, 용수철 꾹 눌렀다가 되돌아오듯이 그렇게 하자. 조건부 제재 완화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호응해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이런 단계적인 또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은 북한의 제재 완화를 북한의 일정한 비핵화 조치와 바꾸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에요. 그냥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제재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갈등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푸는데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믿거나 곱거나 한편으로는 한일 간 관계가 또 개선될 필요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정세를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왜냐하면 정세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제 나름 특히 도전적 정세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기초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 요소는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전 요소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기회 요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공화당 정부보다는 동맹을 중시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 정부는 약간 일방적이야. 동맹에 대해서 자기 말대로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고 싶어요. 동맹을. 근데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동맹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건 좋은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다 보니까 한미일 협력을 중시해. 한미 삼국 협력을. 근데 문제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가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 트럼프 정부에 비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갖다가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의 주장이 열이다, 그렇죠? 우리 주장은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절충돼서
2나 3, 4에서 나름대로 합의점,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이라서 사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이든 민주당 정부하고는 그 대신 우리가 좋은 설득력 있는 아이들 가지고 상대 설득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기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북한이 옛날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대북 제재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가 안 돼서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선전 매체의 선전물이나 내용물만 봐도 옛날 북한이 아니야. 지금 북한은 어떤 북한이냐면 김정일 시대의 북한,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초기의 북한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군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지도자가 나라를 끌고 가는 통치 방식, 통치 모토도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군 정치야. 군대를 우선해서 끄는 거야. 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 가용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특히 2018년 4월에 국가 전략을 바꿨어. 어떻게? 군사력 중심, 군대 건설 중심의 국가에서 북한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경제 건설 총력 집중하는 나라를 바꾸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전략 노선의 변화예요. 이 전략 노선의 변화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 얘기하면은 북한의 정치, 북한 뭐 김정일 또는 초기 김정은을 얘기하면 아, 이거 뭐 저 사람은 성군 정치한다. 북한에서는 성군 정치라는 말 갖고 다 통용이 됐어. 그래서 북한은 북한식 용어를 표현하면 북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사회주의 정치 방식은 성군 정치다.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조약에도 성군 정치가 나왔어. 근데 2019년에 북한의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북한의 정치 방식은 성군 정치가 아니라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당대에서 당규약 바꾼 거에서도 인민대중 제일주의야.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민 생활이 향상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시대의 정치야. 이거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 북한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성군 정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규정력을 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뭐 믿기 어렵지만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권력의 정통성 플러스 자기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권력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잡았냐면 경제 발전을 잡아요. 경제 발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이건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북한은 툭하면 도발이라는 그런 집단인데 우리가 아는 북한은 그게 아니고 북한이 휴전선상에서 도발이 돼가지고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의 군인도 수십만 명이 지금 어디 나가 있냐면은 건설 현장에 나가 있어.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건설 현장, 경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데 그들을 군사연습을 해가지고 전투훈련장으로 빼야 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가 고조되면 북한 정세도 고조돼. 대내적으로 정세가 고조되면 군사주의가 강화돼. 그러면 이건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뭐 지난번에 정말 북한이 야만적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세요. 그 피살 그 살해를 하고 나서 그거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가 갑자기 빨리 그냥 그 남쪽에다 전투물을 보냈잖아요. 우리 쪽에. 아 이거는 그 오해다. 이거 우발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휴전선상에서 어떤 우발적 충돌이 날 것 같다가 먼저 스스로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그걸 제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 역사를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거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건 뭐냐면 경제 발전에 유리한 정세라는 걸 북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북한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북한을 우리가 지금 사실 얘기하면 알 수가 있는데 왜 모르냐면 코로나로 봉쇄돼 있지.
거기다가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북한하고 북한을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제가 2018년에 북한의 그 14 남북 14 정상회담 기념으로 남북 회의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역시 북한이 과거 북한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오로지 제재, 그 다음에 오로지 핵개발, 이것만이 서로 마주쳐왔던 과거의 이런 대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사실은 많이 변했다. 이런 북한의 변화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 거의 다 안보 문제의 중심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문제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뭡니까?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후, 그다음에 의료 보건 이런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계 최강이고 최선진국가라는 미국이 한국의 산업과 협력을 해야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먼저 요구한 그런 회담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 결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후회적인 협력을 하기로 아주 광범하게 합의한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야. 후회적인 한미 정상회담인 거죠.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국가 능력이 신장이 돼서 우리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부상됐다는 걸 우리도 몰랐지. 왜? 어느 신문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맨날 헬조선 하니까 우리는 다 그냥 우리는 정말 진짜 그냥 지옥 같은 데 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들이 선진국가야.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게 안보가 아니고 경제에서. 자, 이게 바로 우리 국가 능력의 신장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이다. 중국이 우리 손을 놓기에는 아쉬운 한국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강요당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우리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체를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거가 다 그럴 자격이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우리가 나름대로 능력을 가졌다는 거지. 그걸 우리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몰라. 우리 스스로 갖다 항상 비하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핵 문제 해결이 정말 절실하다. 그래요. 핵 문제 해결 정말 이거 그냥 빼놓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필요 없을까? 우리 생각 많이 해보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왜? 북한의 핵 개발과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또 미국한테는 엄청난 비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 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도 북핵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정부니까 좀 더 우리가 동맹의 길을 잡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또 협력해서 또 북한하고도 또 대화를 잘해가지고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핵 문제 해결이 없이는 우리의 평화적 삶도 보장되기 어렵지만 한반도 평화번영이란 미래는 항상 공존물이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핵 문제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문제 해결에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느냐? 결국은 신뢰잖아요. 신뢰, 불신.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너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이 너무 깊으니까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북한한테 너희들 핵 포기 다 해. 핵 포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너희들 당연히 제재 다 해제해 줄게. 걱정 마. 그리고
알아서 다 우리가 그 너희들한테 이 외교관계도 수립하고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걸 믿지는 않잖아요. 왜 못 믿냐면은 미국이 자기가 먼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감은 그 리비아가 본래 미국하고 이제 리비아 카다피 원수가 2003년에 대량 살상 무기를 먼저 포기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최저 안전 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서로 합의 보고 그걸 했어. 그러나 2011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대가 리비아 정부군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카다피가 몰락했잖아요. 카다피가 죽었잖아. 그 경험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핵 포기는 안 하는 거야. 동시 행동해야 돼. 서로 주고받게 하자는 거지. 빅딜은 워낙 그 엄청난 그 핵 문제가 한꺼번에 하나의 큰 패키지를 해가지고 주고받게 하는 게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핵 도발을 하면은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해요. 그런데 북한이 제재에 순응해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도발 안 해야 되는데 미국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더 반발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뢰가 부재된 상태에서는 북한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갖다가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당하면은 더 강하게 반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향은 뭐냐? 북미가 결국은 서로 상대가 원하는 거를 주고받기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핵 포기를 갖다가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미국이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의 핵 포기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북 경제 제재의 해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제재 말고도 원하는 게 한미연합군사훈련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북한이 김정은이가 경제 발전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제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걸 원하고 있죠. 이걸 주고받는 거야. 이 주고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백을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 북한의 핵 포기를 한꺼번에 못 시키니까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치자. 그럼 5단계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럼 취하면 그 취하는 것만큼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그 수준으로 완화해 주는 것. 이게 서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주고받자. 그러다가 만약에 북한이 그걸 위반한다. 그러면 제재를 완화시켜.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그 사이에 그래도 그게 미국의 손해 아닌가요? 미국이 더 손해보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북한이 비핵화 조치 취하는 거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하나하나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핵 공장을 갖다 다 파괴시켜야 돼. 근데 핵무기를 다 반출시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또 유엔이 북한한테 해주는 거는 그냥 제재를 완화해 주면 돼. 다시 말하면 그래.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교육하고 싶은 나라, 북한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요 정도 수준까지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미국은. 미국이 뭐 돈 들이는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 불리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북핵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북 정책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보다 더 실용적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그 실용적인 거에 가장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실용적으로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휴전선에서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게 있지도 않습니다. 충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저자세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 저자세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김여정 북한의 부부장이 담화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참 뭐 말도 고약하게 하잖아요. 고약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냥 좀 확실하게 좀 웅징하는 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없이 지나가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국민들한테는 저자세를 비춰졌고 또 반대 세력이 그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함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하는 대북 정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북 정책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 남북 협력을 하더라도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거 인도주의 협력이 아니라 일반적 경제 협력은 철저하게 남북 모두에게 이익되는 걸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북한을 경제 협력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 뭐 노동력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지 못한 수많은 지하 자원이 있고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물리의 중심으로서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북한은 내놓는 거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내놔서 서로 서로 이렇게 합영합작을 하거나 교역을 하면은 어차피 이익이 나게 돼 있어. 우리들하고 북한들하고 그런 지점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도로를 깔아준다. 도로를 갖다가 그냥 깔아줄 이유가 없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단이 만들어지고 북한에서도 지금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가는 거게 만들어 놓은 경제개발구가 수십 군데가 있어. 그런데 들어가서 우리 군대가 수십 개의 공장들이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가동을 하게 되고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내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국내 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잖아, 경제적으로. 그런 협력을 하자. 그게 이제 하나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도주의 협력을 얘기할 때도 포괄적으로 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는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후보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고향 방문까지 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지난번에 8월 22일 날 이미 공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도적 지원을 했다 이거죠. 그 대신에 현재 남북관계는 지금은 평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된 상태라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남북 간에 협력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는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은 우리한테 제기하라고 우리는 북한한테 제기해서 남북 간에 인권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아주 뒤로 항상 미루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인권 대화도 모색하겠다는 정도의 우리의 의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남북대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북한한테 우리가 좀 자꾸 책 잡히잖아요. 책 잡히는 건 하나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안보리 제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1번 남북 간의 합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사실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친베를린 선언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선언으로 남북 간에 합의된 건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고 나서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거나 또는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의한 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는 사실 그게 뻘쭘해지잖아, 그게. 그 다음에 품격 있는 그 대화의 한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이 비신사적인 언행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는 남북대화도 남북관계가 작은 것 같지만은 조금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 실용적 대북정책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들이 야 그렇구나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협력을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다시 말하면 작은 거라도 합의가 돼서 이행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보이고 성공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 그래야만 계속 하잖아.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특히 북미관계도 그래요. 성공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 회의감, 에이 뭐 되겠어? 또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크게 이익이 되겠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성공들이 이루어져서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만들고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지향한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만은 자 남북 간의 한반도에서 평화가 증진된다. 평화의 증진을 따라서 이제 남북이 경제적으로 경제협력을 해.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남북이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경제협력의 이익을 갖다 향유하게 되면 경제협력을 더하기 위해서 평화를 더 공고히 해. 다시 말하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잖아.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체제가 이제 평화경제체제죠. 이런 걸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남북 경협은 철저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북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걸 간다. 또 하나 우리가 아마 앞으로 한다면은 중요한 남북 협력이 결국은 깨끗한 한반도. 다시 말하면 청정 한반도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진다. 결국 한반도, 청정 한반도라는 거는 우리 혼자 안 되잖아요. 또 한반도만 갖고 안 되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도 물론 지금 뭐 탄소 중립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기도 편할 것 같아. 그죠? 바이든 행정부한테 남북 관계가 발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협조를 받는데 특히 탄소 중립 문제에 갖고 협력한다라면은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의 어떤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 문제인데 국방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물론 자주국방 한다 해서 한미동맹, 한미관계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 아니죠.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에 함께 기초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물론 자주국방 한다 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뭐 국제협력을 해야 되고 한미가 한미협력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스마트 강군. 스마트 강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기 체계가 달라졌어. 전쟁하는 방식도 달라졌어. 그렇잖아. 옛날에는 포병부대 있죠. 포병부대. 우리나라 포병부대 보면은 저 북쪽이 있으면 북쪽 큰 산이 있으면 산 밑에 남쪽에 이렇게 포병부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적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포를 이제 저 좌표 설정해가지고 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포병부대가 무슨 어디 은폐해 있고 이런 게 소용이 없어. 왜냐? 요즘은 드론 있잖아, 드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들이 옛날에 전쟁을 수행하던 때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how to fight. 전쟁하는, 싸우는 방식이 달라졌어.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어떤 연락 체계, 명령 체계도 그냥 그게 핸드폰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 드럭드럭 그야말로 무전기 해가지고 오고 이런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계층 단위, 부대의 어떤 군 구조도 그야말로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굉장히 그냥 복잡하게 올라갔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요즘은 그냥 소통이 너무나 빠르게 되잖아,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 유명한 58년 그 개띠인데 몰라 우리 때는 아마 한 90만 명 이상 태어났던 것 같아 인구가 근데 지금은 20만 명 뭐 조금 더 태어나 큰일 났어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구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어젠다라서 지금 우리가 해나갈 일인데 사실은 군 병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힌 거죠. 지금과 같은 병력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군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역 자원 급감 추세에 대응하는 그런 군대. 이게 이제 스마트 강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강군은 4가지 방향에서 이제 추진됩니다. 하나는 무기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 스마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화하는 겁니다. 다양한 게 있어요. 한 명의 병사에게 워리어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한 명의 군 병사가 하나의 무기 체계를 다 장비를 갖추고 나서게 되면 그동안 그야말로 뭐 10명, 20명의 과거 그야말로 그 재래식 병력들에 비하면 그 10명, 2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방부에 출입하는 여기자들이 사격, 이제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사격장에 사격을 했대. 그 사격은 뭐냐면 레이저처럼 아마 이렇게 총을 쏘면은 이렇게 레이저 빔이 나가서 상대방, 즉 그 저격할 상대 피 저격물에 어디 부분에 가서 빨갛게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 그게 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처음 총을 잡아본 국방부 여기자들의 사격 명중률이 99%였대요. 99%. 우리는 근데 과거는 그게 아니잖아. 과거에는 그야말로 사격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사격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훈련, 교육 다 받고 나서 비로소 사대에 올라가서 쏜단 말이야. 그래도 맞는 확률 50%가 안 돼. 이게 바로 달라진 거야, 세상이. 이게 바로 무기체계 첨단화야. 여기에 맞춰가지고 군대가 바뀌어야 되고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군인 숫자도 이제 점점 당장 많이는 못 줄이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군부조 스마트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의 단계를 좀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줄일지 이제 논의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 다음에 중간에 여단도 있지만 사단, 군단, 사령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줄인다면 하나를 줄이면은 인력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군대 체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군 구조의 스마트화야. 군 인력의 전문화. 자, 지금 일반 징집 자원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기술 집약형, 아까 같은 그런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투 부사관들이 한 3, 4년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전투 부사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들이 군대의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보병에서도 분대장, 부분대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전력이 엄청 증가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을 그 다음에 군인들이 징집병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군수 이런 것들은 군무원을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 그 대신에 징집병 숫자는 줄여. 그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군 인력을 전문화하는 방식. 이걸 갖다가 연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선택적 모병제라는 건데 이제 얼마 후에 발표할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국민 개병제 기셔서 군대는 다 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군대는 가는데 그 군대를 가는데 2가지 트랙이 있어. 하나는 현역으로 징집 자원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런 게 아니고 그 중기 부사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4년 정도를 갔다가 자기가 군대에 복무를 하는 거야. 그 대신에 그거는 이제 아주 전문화된 군인으로 되겠지. 그 대신에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그런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냥 안 올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러한 그 전투 부사관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군무원들이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전문화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은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지금보다 짧아도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그야말로 그건 이제 군 구조를 스마트화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강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선택적 모병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부사관과 그 다음에 병중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스마트 강군화의 전력 증강이 병력 복무기간도 자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작용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고 군구조를 스마트화하고 군인력을 전문화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장병들이 옛날처럼 그야말로 그냥 뭐 쭉 줄 세우고 그냥 내부반에서 한꺼번에 다 재우고 뭐 그냥 그걸 기계처럼 그냥 움직이게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장병은 오늘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병이야. 그럼 우리만이 아니야. 전 세계에 마찬가지야. 그들에게 맞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 물론 책임이 수반되지만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선진형 병역 문화를 만들어야 돼.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드는 것 포함해서 이게 스마트 강군이다. 이런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한반도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어떤 기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인데 외교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외교를 해나간다. 한미동맹 발전이 기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한미동맹 발전한다 해서 한중협력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양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외교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자가 다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공히 발전시켜야 된다. 이건 우리 기본 노선이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중국과 인접해 있고 중국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우리 GDP에 거의 20% 이상 되는 걸 갖다 20% 가까이 갖다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는 중국과 끊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중 협력 증진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테슬라라고 유명한 전기자동차 회사가 미국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기술 유출을 걱정하면서 산업 경쟁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잖아.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론 다행스러운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맹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봉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미국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한국이 좀 강한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배터리 산업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미국 테슬라, 세계에서 가장 큰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생산하는 중국 배터리를 갖다가 선호했지. 우리가 채택을 했잖아. 자,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마저도 중국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야. 그게 경제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살아.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결국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도 동시에 증진한다. 이게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김 대통령께서 뭐 그야말로 위대한 철학가이시고 우리의 경쟁 세력인 저쪽 사람들도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좋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김 대통령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자서전 그때 내시면서 2011년인가 2009년에 서거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작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우리의 4강 외교는 1동맹 3친선 체제가 돼야 된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도랑에 든 소 이런 말씀. 여러분 도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조그만 그 개울가 조그만 도랑 거기 양쪽에 이제 언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소가 들어가. 김 대통령께 그러신 거지. 그 소가
야, 풀을 한쪽 언덕, 한쪽 둔덕에 있는 풀만 뜯냐. 양쪽 다 뜯어야지 먹고 살지. 그 말씀이 이거예요. 한반도는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도랑에 든 소가 되어 휘파람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이니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야,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 달려있다. 근데 그 우리가 한쪽을 아무리 어렵다고 택할 수가 없잖아. 한미동맹은 우리가 이미 택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경제인 모든 걸 다 한쪽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야. 미국의 테슬라조차도 배터리는 중국 거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되고 바로 이거는 위대한 사상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식 전에 하신 이 말씀. 양쪽에 도랑에 들어서 우리는 도랑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는 양쪽 풀 다 뜯어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뜯어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한쪽 풀만 뜯어먹기도록 계속 요구받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건 다른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 다음에 항상 결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어렵지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다자 외교다. 다시 말하면 포용적 개방적인 다자협력이다.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는 이래서 양자택일에 대한 자폐 외교 이게 아니고 점점 좁아드는 얘기가 아니라 확장적인 다자협력 이게 대한민국 가야 할 길이고 바로 우리가 이 한반도의 동북아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될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